수백 년 동안 인류는 빛에 대해 완전히 틀린 그림을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빛이 시간을 전혀 쓰지 않고 온 공간에 동시에 나타난다고 했죠. 데카르트 같은 대철학자조차 빛의 속도는 무한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갈릴레오는 밤중에 두 언덕에 올라 등불로 빛의 속도를 직접 재보려다 실패했습니다. 너무 빨랐거든요. 결국 그가 낸 건 빛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 속도였습니다. 이 모든 실패와 착각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진실은 빛의 속도를 정하는 게 빛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그 진짜 범인은 영상 마지막에 밝혀집니다. 지금부터 그 뒤를 하나씩 쫓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찌 보면 한편의 추리극입니다. 현장에는 아주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빛은 켜지는 그 순간 이미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습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빛에게는 그 속도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고 로켓은 한참을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빛은 밟은 적도 밀린 적도 없이 처음부터 최고 속도로 태어납니다. 누군가 세게 밀어주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탐정처럼 물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속도를 정한 범인은 누구인가? 누군가는 있어야 합니다. 이 속도를 이 값으로 못 박아둔 누군가가요. 그게 누구인지 알아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추리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의 이름을 알면 그것을 이해했다고 착각합니다. 빛의 속도라는 이름을 알고 그 숫자를 외우면 빛을 다 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름을 아는 것과 작동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건 파인만 같은 물리학자들이 평생 경계했던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름표를 붙였다고 정체를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오늘은 빛의 속도라는 이름표를 잠시 떼어내고 그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용의자는 사실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녀석입니다. 빛을 밀어주는 어떤 힘 혹은 빛 자신이 가진 어떤 엔진이죠. 상식적으로 그럴듯합니다. 빠른 것에는 강한 힘이 있어야 하니까요. 총알이 빠른 건 화약이 밀어줬기 때문이고 제트기가 빠른 건 엔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빛도 뭔가 어마어마한 추진력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그렇게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빛 알갱이 하나하나에 작은 로켓 엔진이 달려 있거나 태어날 때 누군가 뒤에서 힘껏 튕겨준다는 그림이죠. 자연스러운 상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세게 밀수록 빨라진다. 이건 우리 몸이 평생 겪어온 세상의 규칙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용의자를 조금만 취조해보면 알리바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힘으로 밀어서 빨라진 것이라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바로 가속하는 과정이죠. 정지에 있다가 시속 10, 30, 60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그 중간 단계 말입니다. 그런데 빛에게는 그 중간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그 찰나에 이미 최고 속도예요.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극미의 순간에도 빛은 이미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존재합니다. 밟는 과정 없이 결과만 툭 튀어나온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빠른 것은 느린 상태에서 출발해 빨라집니다. 그런데 빛만은 예외입니다. 느린 빛이라는 건 이 우주 어디에도 없어요. 시속 10km로 기어가는 빛, 절반쯤 속도를 낸 빛,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오직 하나의 속도로만 존재합니다. 이건 뭔가를 밀어서 만든 속도의 특징이 아닙니다. 힘으로 밀었다면 밀린 만큼만 빨라져야지 처음부터 최고 속도로 못 박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용의자, 빛을 밀어준 힘은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닙니다.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단서를 얻습니다. 빛의 속도는 힘으로 얻어낸 성취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왜 하필 그 속도일까요? 왜 2배도 절반도 아닌 정확히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일까요? 밀어준 범인이 없다면 이 숫자를 정해준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용의자를 부를 시간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아주 오랫동안 물리학자들이 진범이라고 믿었던 녀석입니다. 이름은 에테르입니다. 논리는 이랬습니다. 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소리는 공기가 있어야 전달됩니다.
공기를 다 빼버린 진공에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죠.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있어야 파도가 칩니다. 물 없는 파도는 없어요. 그러니 빛도 파동이라면 빛을 실어 나르는 어떤 물질이 우주에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매질에 에테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 생각은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빛이 어떤 바다 위를 미끄러져 온다고요. 그리고 만약 그 바다가 진짜로 있다면 빛의 속도를 정하는 건 바로 그 바다일 겁니다. 물결이 물의 성질에 따라 빨라지고 느려지듯이 말이죠. 자, 그럴듯한 용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에게는 아주 유명한 알리바이 검증 실험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두 과학자가 아주 정밀한 장치를 만듭니다. 발상은 단순했어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에테르라는 바다로 가득 차 있다면 지구가 그 바다를 가르며 달릴 때 일종의 맞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달리는 차 창밖으로 손을 내밀면 바람이 느껴지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그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빛과 가로지르는 빛은 속도가 살짝 달라야 합니다. 두 과학자는 그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 차이도 없었습니다. 장치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계절을 바꿔가며 몇 번을 다시 재도 빛의 속도는 방향과 상관없이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맞바람은 없었어요. 다시 말해 에테르라는 바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과학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 바로 그 없음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사건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실험은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아무것도 못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세상을 바꿨어요. 찾으려던 게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것도 때로는 발견만큼이나 위대한 발견이 됩니다. 이건 아주 파인만다운 교훈이기도 해요. 우리가 당연히 있을 거라 믿었던 전제 하나가 사실은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 진짜 과학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빛은 물결처럼 어떤 바다에 기대어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그 자체를 그냥 가로질러 옵니다. 그러니 두 번째 용의자 에테르도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닙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용의자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오히려 더 기묘해집니다. 여기서 세 번째 용의자가 등장하는데 이번엔 좀 교활합니다. 바로 빛을 내보내는 광원 혹은 그걸 바라보는 관측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 앞으로 공을 던지면 기차 밖에서 볼 때 그 공은 더 빨라 보이잖아요. 기차의 속도에 공의 속도가 더해지니까요. 그렇다면 빠르게 다가오는 별에서 나온 빛은 더 빨라야 하고 멀어지는 별의 빛은 더 느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주가 우리 상식을 정면으로 배신합니다. 빛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광원이 나를 향해 돌진하든 나에게서 도망치든 내가 빛을 향해 달려가든 빛의 속도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정확히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여러분이 빛의 99%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타고 빛과 나란히 달려도 그 빛은 여전히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여러분에게서 멀어집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되니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광원도 관측자도 빛의 속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이 속도는 누가 던지고 누가 보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도 범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용의자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힌트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빛의 속도는 빛에 관한 것도 그걸 보는 사람에 관한 것도 아니라는 힌트요.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빛이 지나가는 그 무대, 텅 비어 있다고 우리가 무시했던 바로 그 공간입니다. 자, 이제 진범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용의자를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니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텅 빈 공간만 현장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무언가의 속도를 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한 물리학자가 남긴 아름다운 계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9세기에 한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따로 놀던 두 가지 현상을 하나로 묶으려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전기, 하나는 자기입니다. 정전기가 머리카락을 끌어당기는 힘과 자석이 못을 끌어당기는 힘. 우리는 이 둘을 전혀 다른 것으로 여기며 삽니다. 그런데 그는 이 둘이
사실 한 몸의 앞뒤 얼굴이라는 걸 수식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은 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변하는 자기장은 다시 전기장을 만들어내죠. 여기서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기장이 자기장을 낳고 그 자기장이 다시 전기장을 낳고 그게 또 자기장을 낳고 서로가 서로를 끝없이 되살리며 공간 속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하나의 물결이죠. 빛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전기와 자기가 손을 맞잡고 스스로 굴러가는 파동. 그래서 빛에는 엔진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밀어주니까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물리학자가 그 파동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를 계산해 봤더니 그 속도가 빛의 성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속도는 오직 두 가지 값으로 정해졌어요. 텅 빈 공간이 전기장에 얼마나 반응하는지, 그리고 텅 빈 공간이 자기장에 얼마나 반응하는지. 이 두 성질만으로 속도가 딱 하나로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계산기에 넣었더니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미 측정되어 있던 빛의 속도와 정확히 같은 숫자였죠.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기와 자기를 계산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빛의 속도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이건 빛이 얼마나 빠른지를 물어서 나온 답이 아니었어요. 텅 빈 공간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를 물었더니 그 답으로 빛의 속도가 딸려 나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진짜 그림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빛의 속도는 빛이 정한 게 아닙니다. 빛이 지나가는 그 텅 빈 무대가 정한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를 관통할 하나의 그림을 꺼내보겠습니다. 무대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간을 아무것도 없는 배경, 그냥 텅 빈 여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지켜보기만 하는 수동적인 무대판이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무대는 그냥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대에는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전기에 반응하는 방식, 자기에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그 성질이 이 무대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움직임을 정해버립니다. 배우가 아무리 빨리 뛰고 싶어도 무대 자체가 정한 최고 속도를 넘을 수는 없는 거죠. 명심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빛이 아니라 이 무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층으로 내려갈 준비가 됐습니다. 빛의 속도가 무대의 성질이라면 아주 이상한 결과가 하나 따라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광원이 어떻게 움직이든 관측자가 어떻게 달리든 빛의 속도는 언제나 똑같다고요. 20세기 초 한 젊은 물리학자가 이 이상함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빛의 속도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걸 바꿀 수 없는 우주의 규칙으로 인정한 거죠. 그런데 이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다른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빛의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만약 이 값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사람마다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다면 뭔가 하나는 양보해야 합니다. 그 양보하는 게 바로 시간과 공간이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더 느리게 흐르고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의 공간은 줄어듭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절대적인 시간, 절대적인 거리가 사실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겁니다. 오직 빛의 속도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요.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크게 한번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무대이고 빛이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빛의 속도라는 규칙을 지키려고 시간과 공간이 스스로를 구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그려볼까요? 여러분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우주선을 타고 별들 사이를 여행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그저 몇 달이 흘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구로 돌아와 보니 이곳에서는 수십 년이 지나 있어요. 함께 자란 친구들은 백발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빠르게 움직인 그만큼 여러분의 시간이 남들보다 천천히 흘렀기 때문이에요.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묘한 일이 오직 빛의 속도 하나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켜주기 위해 벌어지는 겁니다. 무대의 규칙은 그만큼 절대적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빛은 그렇게 쉽게 최고 속도로 달리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요?
왜 여러분의 몸도 이 우주선도 저 멀리 떠가는 행성도 빛의 속도에 도달하지 못할까요?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빛은 왜 이렇게 빠른가를 물었죠. 그런데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정반대였습니다. 왜 나머지 모든 것은 이렇게 느린가? 그 젊은 물리학자는 또 하나의 유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에너지와 질량이 사실은 같은 것의 두 얼굴이라는 거죠. 무겁다는 것은 곧 그만큼의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과가 따라 나옵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를 빠르게 밀수록 그 에너지가 순수하게 속도로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도가 빛에 가까워질수록 밀어넣은 에너지가 점점 그 물체를 무겁게 만드는 데 쓰이기 시작해요. 무거워지면 밀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러면 또 더 무거워지고 이걸 이렇게 느껴보세요. 처음엔 가볍게 밀리던 물체가 속도가 붙을수록 점점 더 무거운 바위처럼 버팁니다. 빛의 속도에 다가갈수록 그 저항은 끝없이 커져서 마치 벽을 미는 것 같아집니다. 아무리 힘을 쏟아부어도 벽은 꿈쩍도 안 하죠. 이 말인즉슨 질량을 가진 물체를 빛의 속도까지 밀어붙이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 단 1g짜리 물체에 쏟아부어도 그 물체는 빛의 속도라는 선에 결코 닿지 못합니다. 질량이 있는 한 그건 영원히 빛보다 느린 세계에 갇혀 있어야 해요. 여기서 무대라는 그림이 다시 돌아옵니다. 질량은 이 무대 위에서 짊어져야 하는 짐입니다. 짐을 진 배우는 아무리 애써도 무대가 허락한 최고 속도로 뛸 수 없어요. 반면 빛은요? 빛은 아무 짐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빛을 이루는 알갱이인 광자는 정지 질량이 정확히 0이거든요. 바로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빛이 빠른 진짜 이유는 어떤 대단한 힘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량이라는 짐이 0이기 때문에 빛은 무대가 허락하는 맨 처음 속도, 가장 순수한 속도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에게 최고 속도는 힘들게 도달한 목표가 아니라 짐이 없는 존재가 이 우주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느린 빛이 없는 이유도 이겁니다. 질량이 0인 것은 멈춰 있을 수도 천천히 갈 수도 없어요. 오직 그 하나의 속도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용의자만 남았습니다. 우리를 느리게 만드는 그 짐, 질량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왜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알갱이들은 짐을 지고 빛은 안 지는 걸까요? 현대 물리학이 내놓은 답은 정말 뜻밖입니다. 우리가 텅 비었다고 믿었던 그 무대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걸 힉스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주 전체가 아주 끈적한 꿀로 가득 찬 거대한 수영장이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우주가 갓 태어났을 때 아주 뜨거웠던 그 시절엔 모든 알갱이가 짐없이 빛의 속도로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식으면서 이 보이지 않는 꿀이 공간 전체에 쫙 깔렸어요. 그 뒤로 알갱이들이 이 꿀 속을 지나가려 할 때마다 어떤 것은 꿀에 심하게 엉겨붙고 어떤 것은 슬쩍 스치기만 합니다. 심하게 엉겨붙는 알갱이일수록 더 무거워지고 덜 엉겨붙는 알갱이는 더 가벼워지죠. 우리가 질량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꿀과 알갱이가 얽히는 정도였던 겁니다. 물론 이건 그림일 뿐입니다. 실제 힉스장은 꿀 같은 마찰이 아니라 훨씬 미묘한 상호작용이에요. 꿀이라는 비유는 여기서 살짝 어긋납니다. 꿀 속을 지나는 물체는 결국 느려지다 멈추지만 알갱이는 이 장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저 무게를 얻을 뿐이거든요. 그래도 방향은 맞습니다. 질량이란 알갱이가 홀로 가진 절대적인 성질이 아니라 이 무대와 맺는 관계였다는 것. 참고로 이 힉스장의 존재는 상상이 아닙니다. 2012년 유럽의 거대한 입자 가속기에서 힉스와 관련된 입자가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무대가 비어있지 않다는 증거를 인류가 직접 잡아낸 거죠. 이제 마지막 조각이 맞춰집니다. 빛은 왜 이 꿀에 엉겨붙지 않을까요? 빛을 이루는 광자는 이 힉스장과 상호작용하는 성질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운 끈적한 꿀 속을 광자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미끄러져 나갑니다. 그래서 짐이 없고 그래서 최고 속도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알갱이들은 이 꿀에 붙잡혀 느려졌고 그렇게 느려진 덕분에 서로 뭉쳐 물질이 되고 별이 되고 결국 여러분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무거움이란 게 보통은 답답하고 불편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무거움, 그 느려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예 존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빛이 빨라진 게 아니라 나머지 전부가 느려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느려짐 덕분에 존재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빛의 속도가 무대의 규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잠깐, 빛이 물속에서는 느려진다던데, 유리를 통과할 때도 속도가 떨어진다던데, 그럼 빛의 속도가 무대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반박입니다. 실제로 빛은 물속에서 초속 약 22만 5천 킬로미터로, 유리 속에서는 약 20만 킬로미터로 느려집니다. 숫자만 보면 빛이 장애물을 만나 힘이 빠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물속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빛을 이루는 개별 광자는 단 한 번도 속도를 늦춘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물이나 유리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틈이 있습니다. 광자는 그 틈을 날아가는 동안 여전히 완전한 최고 속도로 비행하고 있어요. 다만 알갱이를 하나 만날 때마다 그 에너지를 잠깐 흡수했다가 다시 내뱉는 아주 짧은 지연이 생깁니다. 이걸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텅 빈 고속도로를 최고 속도로 질주하던 자동차가 톨게이트가 촘촘히 늘어선 도로로 들어선 겁니다.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사이에서는 여전히 최고 속도로 달려요. 그런데 톨게이트마다 잠깐씩 멈췄다 가야 하죠. 유리 1cm 안에는 이런 톨게이트가 수천억 개나 줄지어 있습니다. 그 미세한 멈춤들이 쌓이고 쌓여서 밖에서 보면 빛 전체가 느려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톨게이트 사이를 달리는 그 자동차, 개별 광자는 단 한순간도 무대의 최고 속도를 양보한 적이 없어요. 무대의 규칙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만 느려 보였을 뿐이죠. 그리고 바로 이 틈에서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 하나 태어납니다. 물속에서 빛의 겉보기 속도가 느려졌다는 건 그 순간만큼은 다른 무언가가 물속 빛보다 더 빨리 달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원자로 안에서는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진 알갱이가 물속을 지나갈 때 그 물속 빛보다 더 빠르게 질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물속에서는 은은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와요. 가동 중인 원자로의 냉각수가 비현실적인 파란색으로 빛나는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 현상입니다. 깊은 물속 바닥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그 서늘한 파란빛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새어나온 빛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세계 정체가 사실은 빛보다 빠르게 달린 알갱이가 남긴 흔적이라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건 소리로 치면 소닉붐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비행기가 소리보다 빠르게 날면 뒤로 충격파가 생기면서 쾅 하는 굉음이 터지죠. 마찬가지로 알갱이가 물속 빛보다 빠르게 달리면 뒤로 빛의 충격파가 생기면서 푸른빛이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알갱이는 결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넘은 게 아닙니다. 그저 물이라는 무대에서 잠깐 느려진 겉보기 빛을 앞지른 것뿐이에요. 무대가 정한 진짜 한계 속도, 진공에서의 그 속도는 여전히 아무도 넘지 못합니다. 이 푸른 빛은 오히려 그 한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우리 눈앞에서 아름답게 증명해주는 셈이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원자로 물속의 그 서늘한 파란 빛은 사실 무대의 규칙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대가 얼마나 근본적인지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유한한 속도가 우리가 하늘을 보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지금 아침에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빛이 지금 이 순간의 태양이라고 느끼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햇빛은 8분 20초 전에 태양을 떠난 빛입니다.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태양에서 우리 눈까지 오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은 언제나 8분 20초 전의 과거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8분 20초 동안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과거의 빛을 쬐고 있을 겁니다. 이건 태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여러분은 사실 거대한 타임머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별빛은 수백 년 전에 출발했고 어떤 은하의 빛은 수십억 년을 날아 이제야 여러분의 눈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보는 그 별은 어쩌면 이미 사라지고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밤하늘에서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우주의 오래된 과거를 겹겹이 쌓아보고 있는 거예요. 빛이 유한하다는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망원경을 시간 여행 장치로 바꿔놓은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무심코 올려다본 그 하늘은 사실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의 과거가 한꺼번에 펼쳐진 거대한 앨범인 셈이죠. 우리는 결코 우주의 지금을 볼 수 없습니다. 언제나 빛이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만큼 늦은 과거를 볼 뿐이에요. 심지어 바로 앞에 앉은 사람의 얼굴조차 아주 찰나이긴 하지만 조금 전의 과거입니다. 그 얼굴에서 나온 빛이 여러분 눈에 닿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유한함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빛의 속도가, 그러니까 무대가 허락하는 최고 속도가 무한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주의 모든 사건이 동시에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일어난 일이 저 멀리 은하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무대가 최고 속도에 딱 선을 그어둔 덕분에 어떤 정보도 어떤 영향도 그 속도보다 빨리 전달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한계 속도가 원인과 결과의 순서를 지켜줍니다. 먼저 일어난 일이 반드시 먼저 전달되고 그 다음 일이 그 다음에 전달되죠.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의 순서, 원인이 결과보다 앞선다는 그 질서가 사실은 이 무대의 제한 속도 덕분에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라는 이 선은 단지 빛이 얼마나 빠른가에 대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 우주에서 사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 원인이 결과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최고 속도였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처음의 질문이 얼마나 얕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빛이 왜 그렇게 빠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답은 그 속도가 애초에 빛의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속도는 시간과 공간의, 인과의, 이 우주라는 무대 전체의 규칙이었습니다. 빛은 그저 짐이 없어서 그 규칙을 우리 눈앞에서 가장 순수하게 보여주는 존재였을 뿐이고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빛보다 빠른 건 이 우주에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사실 우리는 빛보다 빠른 것들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먼 벽에 손전등을 비추고 손목을 휙 돌려보세요. 그 빛의 점은 벽 위를 쓱 지나갑니다. 그런데 벽이 충분히 멀다면 그 점이 벽 위를 움직이는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저 멀리 들이운 그림자 끝은 엄청난 속도로 훌쩍 건너뜁니다. 어라, 그럼 무대의 규칙이 깨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그 빛의 점이나 그림자는 아무런 정보도 아무런 물질도 실어 나르지 않습니다. 벽 위에 이쪽 점이 저쪽 점에게 무언가를 전해준 게 아니에요. 각각의 점은 손전등에서 따로따로 날아온 빛일 뿐입니다. 그냥 무늬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그 자리를 건너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도 타기 응원을 떠올려 보세요. 물결은 관중석을 쭉 가로지르지만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을 뿐 옆으로 뛰어가지 않잖아요.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무대가 그어둔 한계는 무언가가 얼마나 빨리 움직여 보이느냐에 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보와 원인이 얼마나 빨리 전달될 수 있느냐에 대한 한계였어요. 실제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 여기서 저기로 소식을 보내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빛의 속도를 넘지 못합니다. 그림자 끝은 빛보다 빨라 보여도 그 그림자로는 친구에게 편지 한 줄 보낼 수 없거든요. 더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우주 자체는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요.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은 우리에게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규칙을 깨는 게 아닙니다. 그 은하가 공간 속을 빛보다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라 은하와 우리 사이의 공간, 그 무대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요. 무대 위를 뛰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무대판 자체가 넓어지는 데는 그 한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한계 속도는 무대 위의 배우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이었던 겁니다.
무대판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든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림자가 빛보다 빨라 보여도, 우주가 빛보다 빠르게 부풀어도 무대의 진짜 규칙은 조금도 깨지지 않습니다. 정보와 인과, 실제로 무언가를 전하는 그 속도의 한계는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늘어나고 공간이 줄어들고 무대가 어쩌고, 다 먼 우주 이야기 같고 내 삶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규칙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머니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위치를 콕 짚어주죠. 그 위치 정보는 저 높은 하늘의 인공위성들이 보내주는 신호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그 위성들은 지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지구 중력에서도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성에 실린 시계는 지상의 시계와 아주 미세하게 다른 속도로 흐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원리, 움직임과 무대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는 그 규칙 때문이죠. 이 차이는 하루에 눈 깜짝할 새보다도 짧은 정말 미세한 시간입니다. 무시해도 될 것 같죠. 그런데 빛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그 찰나의 시간 차이만으로도 위치 계산은 하루에 수 킬로미터씩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위성 시스템은 이 시간의 차이를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 보정합니다. 만약 이 무대의 규칙을 무시했다면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은 여러분을 엉뚱한 골목에 내려놓았을 거예요. 몇 시간만 지나도 지도는 완전히 쓸모 없어졌겠죠.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건 이 규칙을 정확히 계산에 넣어준 과학자들 덕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시간이 늘어난다는 그 기묘한 이야기는 칠판 속 수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쓰는 지도 앱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길찾기 버튼 하나에도 이 우주라는 무대의 규칙이 조용히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무대는 저 먼 별들만의 무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를 떠받치고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 무대의 규칙이 얼마나 근본적인지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1m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어딘가에 보관된 금속 막대 하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1m다 하고 못을 박아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날 1m는 빛이 진공에서 아주 짧은 특정 시간 동안 나아가는 거리로 정의됩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자를 들고 빛의 속도를 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예요. 빛의 속도가 워낙 흔들림 없이 일정하다 보니 이제는 그 속도를 기준으로 삼아 길이를 정합니다. 삶의 모든 길이, 방의 크기도, 도로의 거리도, 여러분 키도 그 밑바닥에는 빛의 속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무대의 규칙이 어찌나 단단했던지 인류가 아예 그걸 모든 잣대의 기준으로 삼아버린 거죠. 이건 우리가 이 무대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데카르트는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고 믿었고 갈릴레오는 그걸 재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는 그 속도를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아 그 위에 자기 삶의 모든 지수를 올려놓았습니다. 몇백 년 사이의 빛의 속도는 잴 수 없는 수수께끼에서 모든 것을 재는 기준으로 바뀐 겁니다. 무대의 규칙을 시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속도가 정말 유한하고 어디서나 똑같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앞에서 갈릴레오는 두 언덕 사이에서 빛의 속도를 재려다 실패했다고 했죠. 지상의 거리가 너무 짧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넘어선 방법은 뜻밖에도 하늘에 있었습니다. 지상이 좁으면 우주를 실험실로 쓰면 되니까요. 17세기 후반 한 천문학자가 목성의 위성 하나를 오래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성은 목성 뒤로 숨었다가 나타나기를 아주 규칙적으로 반복했어요. 마치 하늘에 걸린 거대한 시계 같았죠. 그런데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지구가 목성에 가까울 때는 그 위성이 제 시간에 나타나는데 지구가 목성에서 멀어지면 나타나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위성이 게을러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놀라운 통찰을 떠올립니다. 위성이 늦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위성의 빛이 우리에게 오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라고요. 위성의 시계는 정확했습니다. 늦어진 건 시계가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주는 빛이었어요. 지구가 멀어진 만큼 빛이 그 늘어난 거리를 건너오느라 시간이 더 걸린 겁니다. 지구가 목성에서 멀리 있을수록 빛이 그 먼 거리를 건너오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이건 빛이 유한한 속도로 이동한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계산한 값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값보다 낮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빛이 순간적으로 온 우주에 퍼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속도로 또박또박 이동한다는 걸 인류가 처음 증명했다는 겁니다. 저 멀리 목성에서 온 빛이든 우리 손전등에서 나온 빛이든 똑같은 규칙을 따른다는 것. 이건 무대가 지구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똑같이 깔려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갈릴레오의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우주라는 더 큰 무대로 눈을 돌릴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현대 물리학자들은 훨씬 과감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속도가 정말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을까? 혹시 아주 먼 옛날 우주가 갓 태어났을 때는 이 무대의 규칙이 지금과 조금 달랐던 게 아닐까? 무대 자체가 처음부터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물리학자들은 가변광속이라는 대담한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우주가 막 태어난 그 초기의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빛의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랐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가설은 우주 초기에 어떤 수수께끼를 우아하게 풀어주는 매력이 있어요. 또 다른 물리학자들은 아주 작은 세계로 눈을 돌립니다. 우리는 시공간이 매끄럽게 이어진 하나의 천이라고 생각하지만 극도로 작은 규모로 내려가면 그 무대가 사실은 거친 모래알처럼 오톨도톨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너지가 아주 높은 빛은 그 거친 바닥에 살짝 걸리며 낮은 에너지의 빛보다 아주 미세하게 늦게 도착할 수도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대 자체가 완벽하게 매끈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할 수도 있다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대의 가장 밑바닥 결까지 들여다본 셈이 됩니다. 시공간이 연속된 천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알갱이들로 짜인 그물이라는 뜻이 되니까요. 이건 물리학의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 가설을 실제로 시험해 봤습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터진 거대한 폭발에서 나온 빛을 정밀한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한 거죠. 에너지가 다른 빛들이 지구에 도착하는 시간에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있는지 살펴본 겁니다. 만약 무대가 정말 오톨도톨하다면 그 먼 거리를 건너오는 동안 차이가 쌓여서 드러나야 하니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쌓인 가장 정밀한 관측에서는 그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높은 빛이든 낮은 빛이든 똑같이 도착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무대가 오톨도톨하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만약 그런 효과가 있다 해도 우리가 지금 측정할 수 있는 한계보다 훨씬 작거나 아예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변광속 가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탐색 단계의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물론 이건 지금까지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더 정밀한 관측이 무대의 미세한 떨림을 잡아낼지도 모르죠. 과학은 이 질문을 완전히 닫아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빛의 속도는 온 우주에 걸쳐 흔들림 없이 똑같은 가장 단단한 상수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담한 가설들이 계속 문을 두드려도 무대는 아직 꿈쩍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 수많은 도전을 견뎌냈다는 사실이 이 규칙이 얼마나 근본적인지를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과학에서 이렇게 단단한 상수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값들은 조건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죠. 그런데 빛의 속도는 온갖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수십억 광년의 거리를 건너와서도 늘 똑같았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무대를 우주의 진짜 뼈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이 무대가 얼마나 근본적인지 마지막으로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규칙, 빛의 속도라는 이 숫자가 지금과 조금만 달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지 별빛이 조금 더 빨리 오거나 늦게 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깊은 규칙들과 촘촘히 얽혀 있거든요. 만약 빛의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랐다면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격해졌을 겁니다. 별들은 자기 연료를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고 너무 빨리 죽었겠죠. 그러면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복잡한 분자가 생명으로 진화할 시간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반대로 빛의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느렸다면 원자 안에서 전자를 붙잡아 두는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거예요.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안정적으로 머물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화학 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단단한 물질도 우리 몸을 이루는 그 어떤 분자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딱딱한 돌멩이 하나, 나무 한 그루, 여러분의 손끝 하나까지 전부 없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 우주는 텅 빈 빛의 안개로만 가득했겠죠. 이야기를 나눌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들을 누구도 없이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빛의 속도가 딱 이 값이라서 별이 적당한 속도로 타며 오랫동안 빛납니다. 그 덕분에 원자가 안정적으로 뭉쳐 물질이 되죠. 그리고 결국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여기 앉아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무대의 규칙은 그저 빛에 관한 규칙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별부터 여러분 몸속의 아주 작은 분자 하나까지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맞춰진 조건이었던 겁니다. 이 규칙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셈이죠. 물론 이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 법칙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보면 빛의 속도라는 이 하나의 숫자는 우리 존재의 가장 밑바닥을 바치고 있는 주춧돌이 분명합니다. 이제 정말로 이 사건의 진범을 밝힐 시간입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를 정한 범인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빛을 밀어준 힘도 아니었고 에테르라는 바다도 아니었고 광원도 관측자도 아니었습니다. 진범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무시했던 바로 그 텅 빈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 무대는 사실 빛의 속도를 정한 게 아닙니다. 이 무대는 자기 자신의 속도를 정했고 빛은 그저 짐이 없어서 그 속도를 그대로 물려받은 심부름꾼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꾼에 대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했죠. 그럼 이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빛은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입니다. 무대가 허락하는 최고 속도로 달리죠. 그렇다면 빛의 입장에서 시간은 어떻게 흐를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빛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광자의 관점에서는 태어나는 순간과 사라지는 순간 사이에 아무런 시간도 없어요. 저 멀리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에서 출발해 오늘 밤 여러분의 눈동자에 부딪혀 사라지는 그 빛, 우리 입장에서는 수십억 년을 여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 빛 자신에게는 출발과 도착이 완전히 같은 순간입니다. 빛에게는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눈을 뜨자마자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거죠. 태어난 곳과 사라지는 곳이 빛에게는 한 점입니다. 그 사이에 놓인 수십억 년의 우주가 빛에게는 접혀서 두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은 아무리 들어도 매번 새롭게 아득해집니다. 수십억 년짜리 그 여행이 빛에게는 눈 깜짝할 새도 아닌 그냥 영이라니. 무대 위에서 짐을 진 우리는 시간이라는 강물을 따라 천천히 떠내려갑니다. 봄이 오고 가을이 가고 우리는 늙어가죠. 그런데 짐이 하나도 없는 빛은 그 시간의 강물 밖에 서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채로요. 어쩌면 빛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그 무대의 규칙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겪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가장 크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빛을 그저 아주 빠른 무언가로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빛의 속도는 빛의 것이 아니라 이 우주라는 무대 전체의 규칙이었습니다. 그 규칙은 시간과 공간과 인과의 질서를 떠받치고 있죠. 그리고 그 규칙을 순수하게 짊어진 빛에게는 시간조차 멈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켜는 그 빛 속에 이렇게 깊은 우주의 구조가 통째로 접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봅시다. 처음에 이 사건은 좀 불안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었던 시간과 공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우리가 아는 세상이 텅 빈 무대의 규칙 하나에 통째로 매달려 있다니 뭔가 발밑이 흔들리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의 끝이 불안이 아니라 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빛은 아무 짐도 없어서 자유롭게 최고 속도로 날아가지만 그 대가로 시간도 변화도 만남도 겪지 못합니다. 도착이 곧 출발인 세계에는 이야기가 쌓일 틈이 없거든요. 반대로 우리는 무대의 끈끈함에 붙잡혀 느리게 걷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느려짐 덕분에
우리를 이루는 알갱이들이 서로 뭉쳐 물질이 되고 별이 타고 행성이 싣고 그 위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느리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아쉬워할 수 있는 겁니다. 빛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없습니다. 만남도 이별도 그리움도 없어요. 그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무대에 붙들려 천천히 걷는 우리 같은 존재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느리게 만든 그 짐은 사실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르지만 아무것도 겪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한참 느리지만 모든 것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커피 향, 퇴근길에 스친 찬바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소리까지요. 이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텅 빈 무대의 끈끈함에 붙들려 천천히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빛은 어디서 그 속도를 얻었을까?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빛은 그 속도를 어디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건 애초에 빛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속도는 우리가 딛고 선 이 우주라는 무대의 규칙이었고, 빛은 그저 짐이 없어서 그 규칙을 가장 순수하게 보여주는 심부름꾼이었을 뿐입니다. 데카르트도 갈릴레오도 놓쳤던 진실이죠. 빛의 속도를 정하는 건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텅 빈 공간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은 알고 보니 하나도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전기와 자기에 반응하는 성질이 있고 알갱이의 무게를 실어주는 보이지 않는 장이 있고 시간과 공간과 인과의 질서를 떠받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무시했던 그 배경이야말로 이 우주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아침에 창으로 쏟아지는 햇빛, 밤하늘의 별빛,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이 빛까지 이제 여러분은 그 안에 무엇이 접혀 있는지 아십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 방에 불을 한번 켜보세요. 딸깍 하는 그 순간 벽에 닿는 그 빛은 방금 우리가 함께 따라온 이 모든 이야기를 통째로 품고 있습니다. 짐이 없어서 시간조차 멈춘 심부름꾼이 텅 비지 않은 무대 위를 우주가 허락하는 가장 순수한 속도로 미끄러져 여러분의 눈에 닿는 순간이요. 그리고 그 빛을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느린 존재라는, 그래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빛이 왜 빠른지를 물었다가 우리는 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 주워들고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좋은 질문 하나는 늘 이렇게 처음 예상보다 훨씬 먼 곳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빛이 왜 빠른가? 라는 작은 호기심 하나가 결국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이야기로 이어졌으니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을 붙잡아 이 순간에 머물게 해주는 그 느림을 조금 더 가만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묘한 수수께끼 하나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